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이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고민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차 SBS 미래 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SBS는 그동안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과 국가적 의제를 고민하고 또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미래 한국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모색해 왔습니다. 3차에 걸쳐서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온 미래 한국 리포트. 오늘은 제4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입니다. 먼저 안국정 SBS 대표이사 사장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SBS 사장 안국정입니다. I am An Guk-jang, the CEO 이른 of 아침 SBS. 자리를 함께 I would like 해주신 to 내외 thank 기분 the 여러분께 guests from home and abroad 감사의 for 말씀 being with 드립니다. us despite the 특히 early hours, and as I 이번 would 발표에 especially 참여하기 like to 위해 extend 먼 my 걸음을 gratitude 해주신 to 엔리코 지오바니니 OECD OECD 디렉터, Director Enrico Giovannini, 앨런 칼슨 and 세계가족회의 the President of 회장님 World Family 두 분께 Congress, Mr. Alan 특별히 Hines.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SBS는 그동안 세 차례 미래 한국 리포트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자리 위기 문제, 교육 문제 등을 다뤄왔습니다. 이 모두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다 함께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좋은 일자리가 많은 나라, 교육받고 싶은 나라를 만들면 자연히 이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4차 미래 한국 리포트 주제를 행복으로 잡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뛰느라 혹시 삶의 목적을 잊어왔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 코리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SBS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행복 한국의 비전을 제시할 제4차 미래 한국 리포트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는 SBS 보도본부 서두원 미래부장, 김상협 미래부 차장이 맡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코 지오반니니 OECD 통계국장, 앨런 칼슨 세계가족회의 회장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협 미래부 차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협입니다. 오늘 미래 한국 리포트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발표는 4부로 구성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왜 행복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왜 가족이 행복의 출발점인지, 그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행복 코리아를 향한 SBS의 제언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행복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무려 2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환율 등을 감안할 때 2008년이면 대망의 2만 달러 돌파도 가능하리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이제 세계 11위입니다. G10, 즉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진입 불가능한 꿈만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만큼 더 살만해졌고 우리도 그만큼 더 행복해졌을까요? 혹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뭔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SBS가 한국갤럽과 실시한 서베이 결과를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행복도는 무려 14%포인트가 추락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강력범죄와 자살 증가율은 OECD 1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저성장의 그늘입니다. 지난 세월 잘못까지 덮을 수 있었던 고도 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이제는 4% 성장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2020년대부터는 한국의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늘, 저출산 고령화 충격입니다. 지난 40년 사이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오는 2050년이면 5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양극화 그늘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중산층은 5%포인트가량 줄었지만 빈곤층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교육의 그늘도 깊어갑니다. 특히 조기 유학은 최근 6년 사이에 무려 10배가 급증, 한국을 교육 엑소더스 국가라 부를 정도입니다. 의료에서도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해 10,000명이 넘는 환자가 외국으로 나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쓰는 실정입니다. 환경의 역습이란 말이 나올 만큼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환경 지속 능력, 한국은 세계 122위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그늘입니다. SBS 설문 결과 우리 사회 가장 큰 불만으로 정치가 손꼽혔습니다. 정치는 이제 자신의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냉소적인 응답도 40%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드려진 이 많은 그늘, 경제만 살아나면 모두 거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미시간대 잉글하트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1인당 소득이 $10,000 수준 달할 때까지는 소득과 행복이 함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상관관계가 나라별로 달라집니다. 일본의 경우 소득이 몇 배가 늘어도 행복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나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소득과 행복이 함께 올라갑니다. 국가 경영에 따라 행복과 번영의 함수 관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잉글하트 교수는 이를 행복의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s rising levels of happiness with increasing income. Happiness tends to rise as countries get richer. But it's complicated. It's not something that continues forever. Beyond a certain point, happiness levels tend to level off. And it's interesting that Korea is in this zone where the curve is leveling off. The Koreans are at a transition point where suddenly what they thought made you happy no longer is self-evident, and they're beginning to explore what really makes you happy. 네, 한국 새로운 번영과 행복을 향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SBS는 그 실마리를 바로 가족에서 찾고자 합니다. SBS 설문 결과입니다. 응답자들은 화목한 가정을 행복의 최우선 조건으로 손꼽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가족을 꾸린 사람의 행복감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가족이 행복의 제1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행복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에드디너 일리노이대 교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Happy people have lots of family and friends who are close to them and who are supportive. People sacrificing too much for money. So they're giving up family ties, they're giving up close relationships, they're working all the time. And so they say, gee, now I have a car, now I have this and that, and all these wonderful things, material things, but they sacrifice too much to get those things. 네, 가족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자 아이들이 만나는 최초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 양육과 노인 부양 같은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가족이 잘 되면 나라 살림도 나아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가족, 지금 혹독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5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많은 가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율이 5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버려지는 아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되는 아이 중 이혼으로 인한 경우가 4,0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3,500세대가 넘습니다. 종종 미담처럼 소개되곤 하지만 OECD 기준으로 보면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노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가족 위기 상황 속에서 치매, 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 절반이 갈 곳이 없습니다. 치매 노인의 경우 2020년이면 지금보다 3배가 많은 62만 명에 달하겠지만 우리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기 유학 열풍 역시 가족을 위협합니다. 기러기 아빠 2만에서 5만 가구에 다룬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 가운데 우울한 소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최저의 출산율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응답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족 형태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비율 이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한 부모 가족, 1인 가족 등 이른바 비정형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다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한 아이의 독백을 들어보시죠.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 3마리. 난 이 노래가 정말 싫다. 들을수록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일까지 아빠하고 엄마의 발을 그려오도록 하세요. 지난번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는 친구들한테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해갈 수는 있었지. 이번 숙제는 아예 할 수가 없다.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아빠 발을 그리라는 건지. 우리 집은 뭐가 잘못된 건가? 내 단짝 친구는 아예 가족이 없어서 몸이 아픈 다른 사람들하고 산다. 얘는 선생님이 아빠 엄마 얘기만 하면 학교 다니기가 싫다고 한다. 조부모님과 살던 내 또래 친구가 혼자 있다 개에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땐 정말 마음이 아팠다. 오늘은 가족 구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 나처럼 아빠 없는 집에 대한 얘기는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다. 엄마 발 그리는 숙제 재밌어? 네. 야, 엄마 발 예쁘게 그려라, 야. 너무 뚱뚱하다. 그래도 난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괜히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아빠 없는 아이라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정말 싫다. 미국에선 하인스 워드 형이 영웅이 됐다던데 그 형도 어렸을 때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나 같은 기분이었을까? 네,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게 될까요? 가족의 미래에 대해 한쪽에서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는 가족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여기 앨런 칼슨 세계 가족회의 회장이 나와 계십니다. Mr. Allen, please. In it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건국자들은 미국이 행복의 추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국자들은 이를 가정의 행복, 즉 결혼과 가정의 행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 과학자들은 가족과 결혼의 유대감과 아이들의 존재가 좋은 삶, 건강 그리고 행복의 가장 확실한 조건이라고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족과 관계가 끈끈하고 결혼은 행복과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다라고 사회과학자들은 결론 짓습니다. 미래의 가족도 인간 본질의 기본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의 본질과 가족을 재구성하려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있죠. 결혼을 금하고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양육함으로써 가족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제가 볼 땐 과학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만들려는 현대의 꿈도 실패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돌이킬 수 없이 가족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 그리고 아이 성장, 출산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보상하는 국가들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사회는 직장과 가정 간의 긴장을 완화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고자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1945년과 65년 사이 미국이 그런 일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고 베이비붐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1965년과 80년대 사이에 미국의 결혼율은 떨어졌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했고 부부의 출산율이 반으로 줄었고 미혼모들의 출산은 3배로 늘어 많은 편모 가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 내 가정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최근 혁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제 개혁이 있고 그리고 1인당 소득 공제액을 2배로 늘렸고 아동당 연방 소득 혜택을 1,000불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적용했던 세금 제도를 바꾸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소득을 보호하고 부모가 인적 자원에 투자할 여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Fatherhood Initiative, 아버지의 의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아버지로서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고자 하는 남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와 아이들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다시 이어줍니다. 그리고 또 결혼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이는 결혼 전 상담, 결혼 상담 전략과 지역사회 차원의 결혼을 위한 주와 비정부 기구의 이니셔티브에 주어진 연방기금입니다. 또한 미혼모 출산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복지 개혁이 시도되고 있고 결혼을 장려하는 혜택 패키지들을 주들이 실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넓혀서 독립 공립학교 제도와 홈스쿨링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만 명 가량이 홈스쿨링을 받고 있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가족을 위한 세제 개혁이 긍정적이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지난 20년 동안 1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1인당 2.044명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복지 개혁은 정부 지출을 급격하게 줄였고 그리고 또 미혼모 출산율 증가를 완화시키거나 줄였습니다. 아버지 의무 이니셔티브와 그리고 결혼 이니셔티브는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초기 결과가 고무적입니다. 미국의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죠. 새로운 보고서들을 보면 홈스쿨링을 받은 아동들의 일반 시험 결과와 창의성 시험 결과가 더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입니다. 위탁 시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취약적 아동을 둔 모든 가족들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지급급여 세상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사회 자본과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인구학적인 토대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사업, 재택근무, 원격근무와 이와 관련된 전략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정책을 도입해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집에서 일하기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주동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가정 중심적이죠. 그리고 또 가족의 유대감을 통해서 행복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미래는 가족을 통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서도원입니다. 이제 가족 친화 사회를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시듯이 가족은 행복을 향한 출발점이지만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사전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혈연과 혼인 관계로 한 집안을 이룬 집단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 30분도 대화하지 않는 가족이 많은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가족의 또 다른 정의는 정서적인 유대감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피를 나누지 않은 공동체 가족 등 이른바 비정형 가족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없는 혈연보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유대감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입양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부부 유별이라는 말, 우리에겐 뿌리가 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맞벌이 부부들 가운데 여성의 가사 부담률은 80%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가구 10가구 중에 3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별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요즘 부부는 유별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뒷바라지에 온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식 1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평균 2억 원 이상 든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과연 노후 대비가 될까요?
SBS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불행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응답이 66%가 넘었습니다. 서글픈 일이지만 노후에 기댈 언덕은 자식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라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일은 가족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아직 지배적입니다. 직장인의 70% 이상이 어린아이 키우는 일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과 수발도 대부분 가족의 책임입니다. 한국은 사회가 지출하는 가족 관련 비용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사회와 국가로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습니다. 노부모 수발 역시 가족과 사회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응답이 50%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SBS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지금부터 2배 이상 늘리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 특유의 비생산적인 과로 문화 때문입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평균 근무 시간은 2,200시간,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39%에 불과합니다. 생산성을 높이면 불필요한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기 개발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남자 혼자서 얼마나 가사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가사 자립 성적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아버지들은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아버지들의 가족 내 역할 확대가 시급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사회에서도 성공한다는 아버지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 목표를 설정하듯이 가족 역시 고유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수입 지출만 기록하는 가계부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가사 참여 시간, 대화 시간, 분쟁 횟수 등을 점검하는 행복가정 경영부를 쓰십시오.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이 조화 병행되도록 탄력적인 근무 시간제를 도입하고 출산과 육아, 가족 상담력까지 가족 친화적인 경영을 도입해야 합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미국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트럭형 거울을 만드는 중소기업 랑메크라. 랑메크라는 5년 전 직원 자녀들과 지역 자녀들을 위한 유아원을 만들었다. 반응이 좋자 초등학교도 세웠다. 직원 자녀는 등록금의 50%를 회사가 내주고 휴일에도 아이들을 돌봐준다. 15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생후 18개월부터 6학년까지 모두 90명으로 늘었다. It does make me work harder. I don't have the worry, and you know they're very cooperative on, working late, coming early, weekends, even holidays and stuff like that. We all work together and as a group actually. I think they're happier. They're a lot more loyal. They're more willing sometimes to go the extra mile. It's a give and take. 같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보험회사 블루크로스 블루실은 노부모나 아이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을 위해 20년째 탄력근무와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탄력근무제는 일주일에 40시간만 채우면 출퇴근은 거의 마음대로다. 모든 직원이 사정에 맞게 주간 근무표를 제출해서 상사가 합의해주면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사무직이든 영업직이든 직종에 제한은 없지만 일정 수준의 실적 평가를 받은 직원이라야 신청할 수 있다. If there's a perfect job out there, I have it. I came home to be with my daughter. 직원 14,000명인 이 보험회사에서 재택근무는 400명으로 제한돼 있어서 희망자들이 줄을 서 있다. Our productivity standards are much higher than I think what has been expected of us. These jobs are still not the norm, so we all work that much harder so that we can keep them. 회사 측은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뒤 전력과 공간 비용이 줄고 생산성은 높아져서 만족이다. 미국의 연평균 근무 시간은 한국의 70%밖에 안 되면서 노동 생산성은 한국의 2.5배나 된다. 경쟁력의 실체란 바로 이런 것이다. They value that a lot, and I do think that holds our retention. Our turnover rate is about 12 to 14%.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5년 전부터
친가족 경영의 우수 사례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수상기업의 인재들이 몰리고 기업들 간의 친가족 경영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바로 이어졌다. I think the state directly as a consequence of its businesses succeeding. I mean, income in South Carolina is derived from revenue sources like income and through sales tax. And the healthier our businesses are, the more healthy those revenue streams become. And the healthier those businesses are, the better jobs that our citizens. 미국에서도 아직 친가족 경영 사례는 대부분 부양가족 수당 같은 경제 지원 방식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희망은 다르다. 미국 근로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100대 기업을 보면 81곳이 탄력근무제 실시 회사, 79곳이 재택근무제 실시 회사, 33곳이 사내 보육시설 제공 회사로 나타났다. Majority of our work is intended to support the home and the family that we have outside of that work. And it is incredibly, incredibly rewarding to see companies who have that in mind as they build their employee workplaces. And these are the companies we hope to see flourish. 네, 직장과 가정이 대립하지 않고 서로 북돋아주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가 가족 문제의 상당 부분을 끌어안는 확장된 가족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희망이 발견됩니다. 이 같은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 오후 3시 반 학교 수업이 끝나면 5살부터 18살까지 이 지역의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일명 더 나은 워싱턴을 위한 소년소녀 클럽. 클럽에 와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학교 숙제. 맞벌이로 또는 편부모 가족이라 여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것이다. You come every day? On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It helps them not fall behind in their classes and with math and reading, and we're here to help them. Maybe their parents can't, or maybe they don't have someone at home to help them, so we can help them, and they can continue getting better in school. 120년 전 일하는 남자아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제는 버지니아주에만 무려 25개의 지부를 둔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로 컸다. 지난해 예산만 1,4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8억 원 정도다. 이런 시설이 생기면서 지역의 청소년 범죄율도 줄고 아이들의 학교 성적도 많이 높아졌다. Keep us off the streets with gangbanging and stuff. And I think that this place is important so we can stay out of trouble. 매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드는 돈은 1년에 20달러. 이런 복지기관의 가장 큰 재원은 개인 기부금이지만 예산의 15%를 주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하다. Become, a big brother and a big sister. So that's the key, and everybody blends in and become one big family. 미국 메릴랜드 베데스타의 한 가정집에는 매일 23명의 노인들이 모인다. 요양 대상자가 아닌 건강한 노인들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주 정부의 지원으로 아침, 점심, 영양가 있는 음식도 무료로 제공된다. 저소득층은 주 정부에서 지원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60달러씩 회비를 받고 있다. 역시 주 정부의 고정적인 예산 보조가 20년 넘게 프로그램을 유지시켜준 원동력이다. I like it because everybody's so friendly. We have good entertainment and good food. And friendship means a lot. And here they're able to come and have their own little community of friends, socialize. A lot of people think it's just a social club for them.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지역 아동센터나 노인 주간 보호시설이 늘고는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다. 미국의 지역 공동체 사업은 연방 정부보다는 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is a $4 billion program.
Most of the time, it's about a sense of community, that you belong to this community, that it's almost as an extended family. And in many instances, we see our communities as an extended family. 네, 다음은 통계입니다. 국민 행복의 기초인 가족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심도 있는 가족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아예 가족 통계국을 설치해서 세밀한 가족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구 센서스의 상당 부분에 성별 통계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을 추적하는 통계가 취약해서 기러기 아빠가 몇이나 되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여기 나와 계신 통계청장님께 이따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가족은 부모와 자식 같은 정형화된 가족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일,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본 정책이 아쉽습니다. 빈곤층 가족의 초등학생 10%가 방과 후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합니다. 무엇이 정상적인 가족이냐는 시각보다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 당국자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Our perspective is that you start with the child and you work out from there. Every child is in some kind of family. Some children are in two-parent married households. Some kids are in single-parent households. Some kids are in cohabiting but not married households. Some kids live with their grandparents. Some are in foster care. For that child, the important thing is to work with that family, to strengthen that family as best as you can. You know, it doesn't do a child any good to say, gee, you should be in a better or a different type of family. What that child needs is to be supported in whatever family that they're in. 네, 지난 20년 동안 독거노인의 수는 8배나 늘어서 현재 100만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노인 부양은 가족이나 노인 스스로의 짐이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노인 비용 지출은 GDP 대비 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이제 국가가 효도할 차례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가족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가족 친화 기업의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도 가족 친화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가족 친화 경영을 독려하고 세금 감면이나 금융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향한 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보다 종합적인 행복국가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캐나다, EU,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은 일찍이 웰빙 국가를 국정 목표로 삼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의 노력이 눈에 띕니다. 캐나다는 1인당 GDP가 미국에 비해서 작지만 행복한 국민의 비율은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7년 전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웰빙 지표를 개발 중입니다. 생활 수준, 건강, 교육 등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 7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OECD는 한 발 더 나아가서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즉 국가 행복 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GDP로 외형적인 발전은 측정할 수 있지만 사회 불안이나 환경 등 삶의 질의 핵심을 잡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OECD는 행복의 핵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GDP를 높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GNH 지수 개발의 총책임자인 엔리코 지오바니니 OECD 통계국장을 모셨습니다. 흔히들 정치가와 정책 이반자들의 목표는 사회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목표가 정책 활동의 초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는 철학이나 경제학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복지는 물질적인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 GDP는 한 시점에 한 국가의 복지를 반영하는 대리 지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DP가 과연 이 역할에 잘 맞을까요? 대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GDP를 웰빙의 척도로 간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환경 파괴
가격의 오염과 같은 가격 없이 이루어지는 긍정적, 부정적, 외부성 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국가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대안적 프레임워크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키 인디케이터, 주요 지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문화 혹은 지리 단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객관적 상황 조건을 반영하는 경제, 사회, 환경적 측정치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주관적 지표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웰빙이나 행복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웰빙의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척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려면 이와 같은 단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의미에서 내생적 측면이 있어서 내생적 측면이 있다면 이를 정책 수립자들이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현실과의 객관적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 과정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가라면 프로퍼간다를 통해 현 경제 상황 혹은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자원을 지출하려 하지 사회의 웰빙 자체를 바꾸기 위해 그리 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OECD에서는 국가별 개정 지표라던가 주요 지표, 주관적 지표를 사용한 접근법에 이어 웰빙을 측정하는 대안적 척도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OECD 행복지수 측면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행복의 가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체코 공화국이었고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내는 국가는 멕시코였습니다. 1인당 GDP는 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개수는 높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만족도에 부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무나 일을 많이 하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실업률과 소득 분포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구조는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더 나이가 든 사회일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밀도가 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자면 복지, 웰빙, 행복을 측정하는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GDP와 같은 국가별 개정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 주요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생활 만족이나 행복과 같은 주관적 측정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각 접근법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현실은 더더욱 복잡해지는데 이 현실을 단일 수치로, 그러니까 GDP나 하나의 행복 지표로 간소화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생산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학자나 경제학자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하고 OECD는 이러한 노력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완성되기까지는 정책 수립자, 시민,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계량적 지표에 의존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행복지수도 보아서 오늘날 사회의 복잡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 해야 할 것이고 개선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지표의 개발은 오늘날 현재로서는 OECD가 이 한 국가의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2004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통계 지식 및 정책에 대한 OECD 세계 포럼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한국도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국의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이제는 행복 코리아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SBS는 정부가 한국형 행복지수를 개발해 그 조사 결과를 정책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행복지수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생활 수준의 향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족, 일자리, 건강 등 행복의 3대 요소를 집중 점검해 주십시오. 근로시간, 생산성, 출산율,
고령화 문제도 관리해 주십시오. 빈부격차, 정보격차, 교육과 환경의 개선도 행복지수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IMF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 경제는 매출 지상주의와 총수 경영으로 상징됐습니다. 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부실 기업과 부채를 양산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주 중심 경영이 확산됐습니다. 수익이 개선된 반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주는 물론 임직원, 고객, 나아가 가족과 사회까지 만족시키는 상생의 행복 경영에 나설 때입니다. 끝으로 행복을 이끄는 힘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긍정의 힘입니다.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자력의 힘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나눔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관노비에게 산전휴가 30일, 산후휴가 100일을 주고 그 남편에게도 30일의 육아 휴가를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놀랄 만큼 앞선 가족 친화 정책입니다. 모든 백성과 고락을 함께한다는 세종의 여민락 사상은 당시 조선을 세계 인류 국가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행복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행복 코리아로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 개발이 필요한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오가번 통계청장 두 분의 강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입니다. 행복한 한국과 가족을 얘기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고 초대해 주신 SBS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보고된 제4차 미래한국 리포트는 우리의 생활에 두루어진 그늘과 행복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행복의 제일 조건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그를 위한 10가지 제언은 가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 중심적인 사회를 행복 중심적인 사회로 전환시키고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가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과 가족이 조화롭게 병존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업은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출생과 육아의 기쁨을 남성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출산휴가를 주고 육아휴직의 일정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정 친화적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 친화 경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가족 친화 환경 조성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을 돌보는 일에 사회가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가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이제는 여성 혼자만의 힘으로 아이 양육, 노인 부양, 가족 간호 등 가족 내 돌봄 노동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가족 간호 지원,
노인 부양 등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살피는 전체 40%에 이르는 영유아에 대해 아이 돌보미 정책을 통해 지원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가족이 편견과 소외에 눌리지 않고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이주 결혼 가족 등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이혼 시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미혼 모부를 위한 주거 및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위탁 가족 및 입양 가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소득 수준이나 가족 규모, 국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 나가야겠습니다. 평등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강화하여 다양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 정책의 주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시기마다 가족 간의 단합과 서로 돕는 이웃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와 지구촌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속력을 바탕으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성가족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보고 발표에 대한 오가번 통계청장의 강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장입니다. 행복한 사회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에 통계청장을 초대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는 증거로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행복에 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하지만은 조건만 갖춰졌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복이란 개인의 주관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국가는 모든 국민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건을 제가 임의적으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으로 나눠봤습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됐더라 하더라도 삶의 기초수단이 없으면 행복이 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와 소득, 이것은 필요적 조건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을 몇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본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일터가 있고 근로를 통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와 관련 있는 팀구랄지 종교, 사회단체 이런 사회적 활동, 교류가 있어야 되고 물론 또 여가를 즐기는 각종 사회문화 활동도 중요한 조건에 속한다. 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통계청에서는 이런 충분 조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와 지표를 검토해 나갈 것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족의 건강, 화목 관련되는 통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복지랄지 노인 건강, 의료비 문제, 또 최근에 현대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족 형태와 관련한 미혼모 가구 현황이랄지
편부모 가정의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리고 양육 실태, 재혼 가구 현황이랄지 국제 결혼 자녀의 교육 및 생활 환경 등 우리 사주 상세하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통계 개발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만 하더라도 정기 검진을 얼마나 받는지, 특별 검진을 얼마나 받는지, 아동의 시간대별 보육시설은 어떤지, 실태는 어떤지 이런까지도 통계로 잡혀야만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일터 및 근로자 만족감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일터의 환경 여건, 교육기준 등 교육 내용과 직업의 연계성, 연간 이직 횟수랄지 이직 사유, 그리고 또 노동의 질, 직업상의 스트레스, 정년 보장 이런 것들을 다 빠짐없이 통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측면에서는 근무 시간 이후의 취미 활동이랄지 문화비 지출의 비중과 구조 변화, 사회활동의 종류와 투입 시간 등 웰빙 시대에 국민 생활의 모습 변화를 알 수 있는 각종 통계도 또한 아울러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건을 구비했다고 달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행복은 주관적이고 개인 간 국가 간 비교도 사실은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행복지수 산출이나 이 행복 개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국민 전체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높이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통계청은 저희들이 여성가족부랄지 노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작년부터 통계협력에 관한 이 MOU를 체결했는데 이런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를 기초 자료를 개발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SBS는 오늘 제4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미래한국 리포트의 홈페이지에 나의 의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2월 17일 오후 2시 10분에 재방송이 됩니다. 오늘 발표된 제4차 미래한국 리포트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제4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BS는 앞으로도 미래 한국을 여는 언론으로서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